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64편 의종의 환관 정치와 문신 귀족의 저항. 고려의 18대 임금 의종은 정사를 망쳐서 무신들에 의한 정변을 초래함으로써 고려사 기록의 행간을 피바람으로 물들게 만든 실패한 군주였고, 그 스스로도 왕위에서 폐위되었다가 귀양지에서 시해되었던 비운의 말년을 맞이한 임금으로 기록에 올라 있습니다. 의종이 내치 실패라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첫 징후는 꼿꼿한 선비였던 정승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대왕 폐하, 어사대에서 올린 상소를 간합하시옵소서. 지금 어사대 관원들이 한문에 엎드려 무려 사흘째 간언을 하고 있사옵니다. 또 그 소리. 과인이 저들의 간언을 받아들인다 해서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소. 이 나라 종묘사직과 백성을 위한 간언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옵니다. 정사를 보셔야 할 시간에 격구장에 가시는 일도 삼가셔야 할 것이며, 일부 신하들이 격식을 무시한 채 무시로 어전에 출입하는 건 역시 삼가도록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과인에게는 대간의 간언보다 전공의 잔소리가 더 듣기 싫소. 대왕 폐하, 신은 선왕의 유언을 받들어. 과인도 선왕이 남기신 유언을 잊지 않았으니 그만 나가보시오, 제발.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정승명은 의종이 왕자 시절에 태자의 지위를 유지하여 왕위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했던 공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인종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아들 의종에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반드시 정승명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정승명은 선왕이 부탁한 유언을 받은 이후로 임금이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의종은 그를 꺼려했다. 이 틈을 타서 김존중, 정함 등은 밤낮으로 임금에게 정승명이 잘못한다며 흠을 잡았다. 이러던 중 정승명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의종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환관 정함이 김존중을 적극 천거하자 의종은 정승명의 자리에 그를 앉히게 됩니다. 김존중은 바로 이전 임금인 인종 때 과거에 급제했던 술수에 능한 젊은 문사였습니다. 정함과 김존중은 폐하의 총기를 흘릴 위인들이기에 멀리 하시라 간언을 올렸거늘 대왕 폐하께서 내 자리에 김존중을 앉히셨단 말이냐. 폐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정승명은 임금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졌음을 알고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열전 정승명 편의 마지막 대목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승명이 왕의 의도를 알고 독약을 먹고 자살하니 이때부터 아천배들이 날마다 모여들고 왕도 더욱 방자하게 되어서 절도 없이 놀이만 일삼았다. 의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 갖고 일등공신이죠. 이 정승명이 의종의 정치적 그 행위라든지 행태에 대해 갖고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종이 그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그 질렸던 그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함이라든지 김존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통해 갖고 이 정승명을 그 제거하는 그런 과정. 그런 그 과정에서 결국은 김존중이라든지 정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정치적 이 실세로 그 떠오르는 그런 그 부분으로 그 얘기를 그 할 수 있고, 이 의종의 그런 하나 그 힘이 정승명에서 정함으로 그 옮겨가게 되는 하나 그 계기가 그 된 건데. 이때부터 의종이 의지하던 혹은 의종을 움직이던 힘이 정승명에서 정함 쪽으로 옮겨간 것이다. 김호동 영남대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의종의 측근 실력자로 등장하게 된 정함이란 인물은 대체 누구이며 그에 대한 의종의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정함의 선조는 태조가 창업할 때 명을 거역하고 신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조가 잡아가두고 노예로 편입시켰다. 인종 때 내시 서도 공봉관이 되었고 의종의 유모를 처로 삼았는데 의종이 즉위함에 저택 한 채를 하사받고 내전 숭반이 되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정함이 궁궐에서 인종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던 당시에 의종의 유모였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대목입니다. 아마 의종이 그를 한사코 끼고 도는 배경에는 자신의 유모를 처로 맞아들였던 인연도 한몫을 했겠죠. 의종은 왕위에 오르자 정함을 궁궐에서 숙직하면서 국왕을 시종하고 왕명을 전달하는 등의 잡일을 맡아보는 남반 중에서 으뜸 가는 직급인 내전 숭반으로 임명합니다. 의종 제위 5년 4월. 자, 이제 곧 흥덕궁제 책봉을 기념하는 연회가 열릴 것이요. 곧 대왕폐하께서 연회를 주관하러 나오실 터이니 모두들 좌석을 정돈하시오. 그런데 지금 정함이라는 저 내전 숭반이 허리에 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고? 아니, 환관이 감히 서대를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사대 대관들은 무얼 하는 것인가? 저 모습을 보고도 탄핵을 하지 않다니 도대체 대관들은 눈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인가? 아니, 어사대의 관원을 어찌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이비는 저 환관이 두르고 있는 서대를 빼앗아 오도록 하라! 예, 나리! 내전 숭반 정함은 들으라. 그 서대는 일품 이상의 관리가 두르는 것이거늘 어찌 환관 주제에 서대를 두르고 앉아있는 것이냐? 어서 내놓으라! 내놓을 수 없소. 이 서대는 대왕폐하로부터 받은 하사품이다. 어떠라는 기냐? 저 환관이 서대를 안 내놓거든 강제로 빼앗으라! 내놓거라 이놈! 대왕폐하의 하사품이라 내놓을 수 없다지 않는가? 네, 이 일을 당장 대왕폐하께 고해 바칠 것이다.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궁궐에서 궁주 책봉을 기념하는 잔치가 벌어지기 직전인데 앞에서 소개했던 의종의 측근 실세 정함이 일품 이상의 관리만이 허리에 두를 수 있는 무소뿔로 장식된 띠를 두르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간이 직책을 갖고 있던 이작승이 어사대 정함의 그런 행위를 탄핵하지 않는다 하여 호통을 쳤고 어사대 관원 이빈이 그 허리띠를 강제로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내전 숭반 정함의 서대를 강제로 빼앗은 자가 누구냐? 대왕폐하, 그것은 저자가 환관의 처지를 망각하고 법도를 어기... 그 입 다물라! 과인이 하사한 서대를 강제로 빼앗은 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내시 이성윤은 당장 가서 그 자를 잡아들이도록 하라! 예, 대왕폐하. 과인이 허리에 차고 있던 서대를 풀어서 다시금 정함에게 하사할 것이니라. 다시 빼앗을 것인가? 왕은 서대를 풀어 정함에게 내려주었다. 한편 어명을 받은 내시 이성윤은 정함에게서 서대를 빼앗았던 이빈을 잡으러 갔는데 이빈이 어사대의 문 안으로 달아나 버리자 다른 관리인 민효정을 대신 잡아왔다. 왕이 민효정을 형부의 옥에 가두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관들이 편전의 한문, 즉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편전의 앞문에 엎드려 사흘 동안이나 왕을 향해 의견을 논하였다.
대왕폐하,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둔 내시 이성윤 등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옵소서. 벌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간관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종은 이번엔 정함에게 임시로 권지한문지후의 벼슬을 제수합니다. 권지한문지후란 국가의 의식과 의례를 관장하던 직책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어사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대왕폐하, 자고로 환관의 신분으로서 조정에 출사하여 정무를 담당하는 관원인 조관에 참여한 사례는 고금을 통틀어 찾아볼 수 없는 일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왕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다시 출근 거부 투쟁에 들어갑니다. 의종은 하는 수 없이 정함에게 제수했던 권지한문지후라는 관직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종이 정함과 내시들을 향한 편애와 집착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벌 귀족들의 끊임없는 견지에도 불구하고 의종이 한사코 친위 세력으로 끌어안으려고 했던 환관과 내시는 그 신분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함은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거세된 남자를 지칭하는 환관 혹은 환자라고 그 신분이 표기되어 있고, 또 한 명의 측근 실세인 김존중의 경우 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남대 이정신 교수의 얘기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내시나 환관을 자기 측근에 둬서 일반 관리보다 더 신뢰하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제왕공부터 시작해서 환관들이 모든 정치를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의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벌 관리들이 득실되는 데 있어서는 무작정 자기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이 내시들은 대신에 왕이 좋지 않다 하면 금방 쫓겨나니까 왕의 비를 맞추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총애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산동반도 일대에서 평로치청 절도사로 활약했던 고구려 유민 이정기의 활약상을 탐색할 때 당시 당나라가 환관들의 득세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춘추 전국 시대에 환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의종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을 거세한 환관이 배출되었을까요? 환관이 있기는 있는데 환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러 환관을 만드는 형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한테 잘못 어릴 때 물렸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환관이 되었다 보여지는데, 이것이 원간섭기 들어가면서 원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환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환관을 억지로 만들어서 보낸 사람들이 전부 출세를 해갖고 고려에 와서 오히려 고려 국왕한테까지 큰 소리를 치거든요. 이것을 보고 이제 너도 나도 환관이 되려고 스스로 잘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려 의종 무렵에는 형벌 제도에서 거세를 시키는 궁형 자체가 없었고, 사고에 의해서 환관이 된 소수의 경우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환관들이 집단적으로 세력을 형성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로 환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정함은 글자 그대로 환관이 틀림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시는 어떤 신분일까요? 우선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내시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사전적인 풀이부터 해보기로 하죠. 국무총리에서부터 각 장관들 그리고 부처들이 있는 그것과 별도로 청와대 비서실이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을 측근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 요새 말하면 비서실 기능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원 이하의 경우는 주로 이제 지방의 그 속관들로 그 임명되고, 그리고 장원 아니면 그 문벌들의 그 자제들, 신진기한 그 자제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시대의 경우는 국왕의 그 접근 세력으로서 막강한 그런 그 권력을 그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내시란 과거에 합격한 문신 출신으로서 국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던 요즘의 청와대 비서관 같은 직책을 일컫는다는 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나라 간섭기에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한 환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시직은 자연스럽게 환관들이 담당하게 되었고, 그 관행이 조선시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내시라는 말이 고자, 즉 환관을 지칭하는 말로 동일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의종이 정함으로 대표되는 환관들과 김존중으로 상징되는 내시들을 지근거리에 두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려고 그처럼 집착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기 이후에 이제 그 대관들의 그 복합상소라든지, 그리고 뭐 출근 안 하고 버티는 그런 그 투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이 정치적 그 언론 공세에 굉장히 그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그 모욕 사건, 심지어는 금나라, 송나라를 끌어들여 갖고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그 세력들이 그 등장을 그 하니까, 환관들이라는 것은 대개 뭐 그 선대가 노예라든지 뭐 이런 그 향소부국 출신들이 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력들을 동원해 갖고 이제 접근 정치를 하려는 그런 그 측면이 이제 의종이 강했죠. 생존을 위해서 임금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환관들과 아직 어떤 문파에도 포섭되지 않은 젊은 과거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친위 세력을 구축해서 문벌들의 특세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의종은 정함에게 측근 세력 우두머리에 걸맞은 관직을 제수하려는 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왕 폐하, 우승선 좌건 의대부 이공승이옵니다. 어서 들라. 과인이 이공을 부른 연유를 알겠는가? 무슨 연유이신지 헤아리지 못하겠사옵니다. 과인이 일전에 다시금 정함을 권지 한문지휘의 직으로 복직시킬 것이니 문화성에 독촉하여 정함의 고신에 서명하도록 이르라 하지 않았는가? 하오나 대왕 폐하, 신이 수차 폐하의 뜻을 전하고 정함을 권지 한문지휘에 복직시키자는 고신에 서명하도록 독촉하였사오나 제3과 일부 간관들이 여전히 거부를 하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10번이라도 가서 설득을 하라. 과인은 그대들이 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편안하지가 않다. 지금까지 서명 의사를 밝힌 사람은 누구며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누군지 고하도록 하라. 소인 이외에 평장사 최윤희, 우관이 최응청, 이원흥 등은 서명을 했사오나 급사중 이지심, 사관 최우보, 그리고 사관 최경희만은 서명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문 밖에 엎드려서 정함에 대한 권지 한문지후 제수를 거두어 드리라고 가라고 있사옵니다. 좋다. 이번에는 과인이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여봐라. 급사중 이지심을 국자사업으로, 최우보를 상사봉호로, 최경의를 전중 내급사로 좌천 발령할 터이니 어명을 집행하라. 의종은 정함을 권지 한문지후에 임명한다는 임금의 관직 임명장격인 고신에 서명을 거부한 해당 관리들에게 좌천 발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열전편 정함전에는 이때부터 의종의 총애를 등에 업은 정함의 전횡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함은 이때부터 양반 계열에 참가하게 되었고 왕의 총애와 권세가 나날이 성하여 갔다.
그는 조정의 친척과 도당들을 끌어들였으며 관노인 왕광취와 백자단을 우익으로 삼아서 왕의 이목을 가리고 사실을 날조하여 참소함으로써 조정 신하들을 학대하였으며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이제는 재상이나 대간도 그 세력에 눌리고 위협에 겁이 나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정함이 거처하는 집을 소개하고 있는데 행랑이 무려 200여 칸이요 곳곳에 누각이 솟아있고 그 구조가 왕궁과 비슷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앞에서 임금의 권세를 등에 업은 정함이 임금에게 사실을 날조해 참소함으로써 조정 신하들에게 굴욕을 안기고 학대했다는 대목이 있었는데 정함과 김존중의 모함으로 피해를 본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내시낭중을 지낸 정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선은 의종의 모후인 공예왕후 임씨의 여동생의 남편이었으므로 의종에게는 이모부였다. 정선은 의종의 아우이자 그가 태자 시절에 왕위를 두고 보이지 않는 다툼을 벌였던 대령후 왕경과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의종에게는 그것이 못마땅하였다. 바로 그 틈을 노린 김존중이 자신의 친족들을 동원하여 정설을 영모죄로 엮으려 했던 것이다. 대왕 폐하, 정서가 대령후와 사귐을 갖고 대령후를 집으로 청해서 잔치를 즐기며 놀이를 하고 이빈 등은 대왕 폐하를 원망하면서 대왕 폐하의 아우인 대령후 왕경을 왕으로 삼으려고 꾀하고 있사옵니다. 김존중과 정함이 이렇게 무고를 하자 의종은 때다 싶어 정서 일행을 영모죄로 탄핵합니다. 과인의 아우와 은밀히 사귐을 갖고 잔치를 하며 유희를 즐긴 정서는 곤장을 때려 동네로 유배할 것이며 함께 어울린 양벽은 회진으로, 김의련은 청주로, 그리고 김참은 박도로 귀양을 보낼 것이다. 또한 대령후 왕경은 비록 과인의 아우이기는 하나 그 과실이 가볍지 않으므로 천안무로 귀양을 보낼 것이다. 결국 의종은 태자 시절부터 왕위 계승을 두고 경쟁을 하였던 동생 왕경을 멀찌감치 유배를 보냄으로써 왕권의 안정을 꾀했던 것입니다. 대령후 경 같은 경우에는 의종의 아우이자 명종의 그 형이죠. 그래서 이제 1148년에 대령후의 그 책봉 했지만은 의종과 반목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서 등의 그런 역모와 관련이 있다고 해갖고 1157년에 천안부에 유배합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자라든지 종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데 비해 갖고 고려시대의 경우는 독자가 그런 정치 권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죠. 한편 동네로 귀양을 보내진 의종의 이모부 정서의 경우 그가 귀양을 떠날 때 의종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번 일은 조정의 공론이 있어 만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니 얼마간 참고 견디면 곧 다시 부르게 될 것인 바 그리 알라. 정서의 호는 과정입니다. 그는 유배진 동네에서 임금이 자신을 다시 불러줄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결백과 임금에 대한 연모의 마음을 19채 향가 형식의 노래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정치성을 가진 과정이라는 호를 가진 이가 지어 불렀다고 해서 정과정 혹은 정과정곡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과정 정서는 끝내 의종 재임기에는 부름을 받지 못하다가 무신의 난이 일어나서 왕위가 명종에게 이양된 다음에야 재기용됩니다. 의종 11년 4월 초하루 대왕 폐하, 드디어 이곳 대궐 동쪽에 터를 잡고 주춧돌을 놓으면서 시작했던 별궁 공사를 모두 마쳤사옵니다. 수고하였다. 하온데 폐하, 새로 준공한 별궁의 이름을 폐하께서
친히 지어주셨으면 하옵니다. 궁궐의 이름은 목숨 숫자에 큰 덕자를 써서 수덕궁이라 하고, 궁 안의 전은 하늘 천자에 편안할 영자를 써서 천영전이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훌륭한 이름이옵니다. 폐하께서 글을 써주시면 편액을 만들어 걸도록 하겠사옵니다. 고려 도경을 보면 고려 궁궐에 전각들이 배치된 상태와 그 이름들, 그리고 궐문들의 이름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궁궐만으로 모자라서 대궐 동편에다가 별궁을 지었겠죠. 그런데 동궁을 지었다는 내용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의 기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시중 왕충의 저택을 안창궁으로, 참정 김정순의 저택을 정화궁으로, 평장사 유필의 저택을 연창궁으로, 주밀부사 김거공의 저택을 서풍궁으로 삼았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종일품 관직인 시중의 집을 비롯해서 고관들이 살고 있는 저택을 임금인 의종이 무슨 궁으로 정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남대 김호동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연구한 적이 없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려시대의 그 경우에 그 왕들이 이런 그 신하들의 그 집에 가서 많이 머물고 하니까 그 일종의 이제 측근들의 그 집들에 들락하면서 안가로 그 생각을 그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면에서 왕이 그쪽에 그 가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그 명분으로서 그런 그 궁을 그 삼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통할 수가 있으니까. 왕이 지방 순행을 할 경우 지방의 귀족집에서 유숙을 하는 일이야 고대에도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고려의 왕들은 도성에 머무를 때에도 대궐을 놔두고 신하들의 집에서 며칠씩 머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럴 경우 여봐라, 과인이 오늘은 궐 밖에 나가 문하시중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으니 차비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왕이 신하의 사저에서 머물게 된다는 의미여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니까. 여봐라, 과인이 오늘은 대궐을 나가 안창궁에서 묵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임금이 대궐을 나가 또 다른 궁궐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명분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임금을 맞이한 그 집 주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보게들 놀라시지 마시겠나. 어젯밤에 대왕 폐하께서 우리 집에서 머물다 아침에 궐로 돌아가셨다네. 간밤에 내가 폐하와 단 둘이서 늦도록 권커니 작거니 했다는 말일세. 너 이런 사람일세. 이렇게 우쭐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자신의 집에다 국왕이 친히 무슨 궁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집주인 벼슬아치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남대 이정신 교수의 견해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랬을 것이란 얘기죠. 경들은 과인의 말을 잘 듣고 지체 없이 시행하라. 예, 대왕 폐하. 과인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하여 궐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기 때문에 도성의 처처에 과인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공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폐하.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폐하. 근데 시중들은 왕실 식구들이 함께 머물 양이면은 아무래도 널찍한 고관 대작의 저택이라야 할 것이다. 그 저택에는 과인이 직접 이름을 붙일 것이다. 시중 왕충의 집은 안창궁이라 할 것이고 전참 지청사 김정순의 집은 정화궁, 평장사 유필의 집은 연창궁, 그리고 추밀원 부사 김거공의 집은 서풍궁이라 이름 붙일 것이다. 하오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신들은 준비를 어찌해야 하옵니까? 준비를 하고 말고 할 게 무엇 있겠느냐? 경들의 대저택을 왕실에서 징발하여 궁으로 삼는다 하지 않았느냐? 경들은 집을 비우고 다른 데로 거처를 옮겨야 할 것이다. 대왕폐하, 신들의 집을 징발한다 하시었사옵니까? 국왕이 어명으로 정한 것인데 감히 과인의 명을 어기겠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고관 대작들의 대저택을 빼앗아서 대궐의 부속시설로 삼아버렸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이 집을 빼앗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하나의 협박용이었다. 너희들 내가 환관을 내 마음대로 고용하건 높은 간직을 주건 이거 자꾸 시비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 집도 빼앗을 수 있어. 개인 집도.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는 하나의 근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하자면 아마 이것을 자기 안가로 사용한 건 아닌가. 대령후경도 그렇고 누군가 날 암살할지 모른다 하니까 이 안가를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는 형태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종이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이 대단히 불안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의종이 신하들의 저택을 빼앗아 자신이 은신할 수 있는 안전가옥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신 교수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내용이 다음 기록에 등장합니다. 또한 의종은 민가 50여 호를 헐고 대평정자를 짓고 태자에게 명하여 현판을 써서 내건 뒤에 주위에는 이름 있는 꽃들과 이상스런 과실나무들을 심었다. 진귀하고도 화려한 물건을 좌우에 나열하였다. 정자 남쪽에는 못을 파고 관란정을 지었으며 그 북쪽에는 양의정을 세워서 청자로 덮고 남쪽에는 양화정을 짓고서 대나무 잎으로 덮었다. 또한 옥도를 갈아서 환희대와 미성대를 쌓고 괴석을 모아 신선의 동산을 만들고 먼 데 있는 물을 끌어들여 폭포를 만드는 등 사칠 극도로 하였다. 이렇게 되자 임금 주변의 뭇 소인배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기하고 이상한 물건들을 모두 비밀 명령이라 청탁하고는 다투어 취하여 운반하는 행렬이 끊어지지 않아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집 50여 채를 수용해서 이런 사치 행각을 벌였다면 대신들의 저택을 빼앗아 자신이 무시로 행차하여 거처할 수 있는 궁궐의 부속시설쯤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뒷받침되고도 남습니다. 물론 의종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 내용들이 후세 사가들에 의해서 가필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기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왕이 평장사 문고원의 집을 사서 순어소로 삼았다. 그리고 정암의 집을 경명궁으로 삼았는데 정암의 집은 200칸에 이르는 대규모 저택이었다. 평장사 문공원의 집은 의종이 순어소, 즉 임금이 민간을 순수할 때 임시 휴게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칸이나 되는 정암의 집은 경명궁으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마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정암의 집은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겠죠. 이정신 교수는 이 대목에서 정암의 집이야말로 임금 자신이 가장 믿을만 하니까 자신이 궁궐에서 위협을 받았을 때 피신하여 정암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종이 정암에게 높은 간직을 줬는 것을 문신귀족들이 반대해서 빼앗는다 이럴 것 같으면 자기의 다른 견해도 또 밀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함을 높은 간직에 올림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지 않았을까? 의종이 대신들의 집을 무슨 궁으로 삼았다고 돼 있는 기록을 다른 대신들의 경우와 정암의 경우를 또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종 16년, 서기로는 1162년에 송나라, 그러니까 남송의 도강 후림이 40여 명의 인원을 데리고 고려로 찾아옵니다.
도강은 이전에 이미 소개한 바 있듯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즉 상단의 우두머리를 지칭합니다. 그 도강편에 송나라 명주에서 고려 조정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송나라에서 금나라와 무력으로 교전을 하였는데 금년 봄에 들어와서 크게 승리하였다. 이때 금나라 황제인 완할량을 생포하였는데 우리는 그의 화상을 그려놓고 죄목을 기록하여 사방에 선포하였으며 우리 송나라 황제가 친필로 금나라의 오랑캐 완할량은 백성의 버림을 받은 독부로서 잘난 체하여 자기 나라 임금과 어머니를 살해하였으며 국가 간의 맹약을 배반하고 국경을 침범하여 양국 백성들에게 잔인한 행패를 다하였으니 그가 패한 것은 정한 이치이자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송나라는 금나라에 패하여 북송 시절을 마감하고 남쪽으로 쫓겨내려온 데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이 전한 내용을 고려 조정에서도 별로 신빙성 있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족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송나라 사람들이 우리 고려에 위험을 보이려는 것이지 사실 전부가 그들의 말과 꼭 같지는 않을 것이다. 송나라 조정에서 보낸 공식 사절이 전한 얘기가 아니라 상단의 우두머리 편에 보내온 소식인데다 그 내용이 대단히 황당해서 고려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정신, 김호동 두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기로 하죠. 그 송나라가 금나라의 황제를 챙포했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 당시 금나라의 세력은 대단히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나왔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완한량이 금나라 황제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원래 이 완한씨가 황족이긴 한데 황족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또 금나라의 성씨는 같은 마을에 같은 지역에 살면 다 똑같은 성씨를 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핏줄 따라가 아니고 마을 단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한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은 어떻게 붙잡았다. 아마 성씨로 봐서 왕족일 거다. 근데 이게 좀 부풀어져서 나중에 황제까지 되지 않았겠는가. 당시 이제 송나라가 금나라의 그 땅을 빼앗겨갖고 북송에서 남송으로 이제 그 쫓겨내려간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제 회복을 위한 그 염원을 갖고 있으니까 고려에 와갖고 이제 잘못된 그 정보를 주면서까지도 끌어들이려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뭐 하나의 에피소드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당시에 저물어가는 남송의 처지를 역설적으로 대변해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려사에 등장하는 울릉도에 관련된 내용 하나를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왕 폐하 신 명주도감 김유림이옵니다. 그래, 우릉도를 시찰하고 왔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하옵니다, 폐하. 지금 조정에서도 우리가 그곳을 어찌 경영해야 할 것인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느니라. 시찰하고 온 소감을 말해보라. 우릉도 가운데는 큰 산이 하나 있사온데 산마루로부터 동쪽을 향해서 가면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1만 여보가 되고 서쪽을 향해서 가면 1만 3천 여보이며 남쪽으로는 1만 5천 여보 그리고 북쪽으로는 8천 여보이옵니다. 촌락의 예터가 7군데가 있고 석불과 쇠종과 석탑이 있으며 미나리, 쑥대, 철쭉이 많아 자생하옵니다. 그래. 하오나 암석이 많아 백성들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옵니다. 명주 도감의 견해가 그러하다면 우릉도를 두고 조정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으리었다. 의종은 더 이상 우릉도에 대한 논의를 중지토록 하였다. 고려사에는 지금의 울릉도를 깃털 우자를 써서 우릉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릉도가
우산국이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국자를 사용했다면 어떤 큰 나라에 복속되지 않은 독립국가였다는 얘기가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울릉도는 그 독립국가의 지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렸던 것일까요? 우리가 신라사를 탐색할 때 서기 512년에 이사부가 나무로 깎아 만든 사자 모형을 만들어 배에 싣고 가서 주민들에게 겁을 주어 항복을 받아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대목을 소개했었죠. 그 이후로 울릉도는 400년이 넘도록 기록에 등장하지 않다가 고려 태조 13년, 서기로는 930년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후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우자 우산국에서는 새 왕조에 토산물을 바쳤다. 백길 토두라는 울릉도 사람들이 곡물을 가지고 왕을 찾았다. 고려사에 따르면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백길에게 정위, 토두에게 정조의 벼슬을 내렸다. 이들이 받은 벼슬은 향직에 해당되는 직위였다. 고려사 덕종원년 11월에도 울릉도 성주가 아들을 보내어 곡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울릉도는 90년쯤 뒤인 현종 9년에 동북 여진족의 침략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일부 주민들은 여진족에게 잡혀가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배를 타고 내륙으로 피난했다. 농기구를 빼앗기는 바람에 농사도 망쳤다. 고려 조정에서는 이원구를 시켜 동북 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초토화된 우산국에 농기구를 보내주었다. 다음 해에는 내륙으로 피신온 우산국 사람들을 귀환시켰고 일부는 경상도 영해지방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여진족에 잡혀갔다가 도망쳐온 사람들은 예주에서 살게 해주었다. 그런데 1022년까지 쓰여오던 우산국이라는 호칭은 이후의 역사 기록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덕종 원년인 1032년을 마지막으로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우산국이 11세기 초엽 동북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급격히 쇠망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신라 때 512년 우리나라에 그 복속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의 영토로 기록되어야 있는데 우산국이라든지 울릉도라든지 이런 사료는 전혀 거기에 지리지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 독립국가로서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 이사부 우산국 정불로 인해 갖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그 국가로서 그 존재를 했는데 그게 고려 현종조까지 이어져 내려간다. 다만 이 고려 태조 때 그 우산도에서 사람을 보내 갖고 곡물을 보냈다는 그런 그 기록은 바로 그때가 고려 태조 왕건이 안동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 견원을 격파를 합니다. 다시 고려 조정의 형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종은 불사를 좋아하여 승려들이 늘 궁전들에 가득하였는데 승려들은 임금의 은총을 믿고 환관들과 결탁하여 백성을 괴롭히며 다투어 사탑들을 세우니 그 피해가 날로 심하였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의종은 그 환관들의 우두머리 격인 정함을 조정의 의례를 담당하는 권지 한문지후에 앉히고서 신하들에게 그 인사 발령장에 서명을 하도록, 즉 고신을 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과인이 우승선 지여대사 이공승, 중승 송청윤, 시여사 오충정 등 세 사람을 특별히 부른 까닭이 있다. 그대들은 정함을 어찌 생각할지 모르나 정함은 과인이 포대기에 쌓여있던 시절부터 정성껏 보좌하여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에게 권지 한문 지우를 제수하여 그 공로를 갚으려 했던 것이다. 한데 3년이 지나도록 경들이 고신에 서명을 하지 않으니 어찌 신하로서 임금을 사랑하는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을 모두 죽여서
젖을 담글 것이니라. 국왕에게 불려가서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은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려사 조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니 송창윤과 오충정은 엎드린 채 땀을 흘렸으나 이공승만은 왕의 뜻을 받들지 않으므로 왕이 노하여 견책하고 내쫓았다. 그런 일이 있자 김양, 유공재, 홍원척, 김우번, 허수 등이 왕에게 소를 항의하였다. 대왕 폐하, 정함의 선조는 태조 대왕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명을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아서 노예로 충당시킴으로써 조정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옵니다. 헌데 이제 와서 그 후손인 정함을 현달한 직위에 임명하신다면 이는 태조대왕의 공신의 후예들로 하여금 도리어 명을 거역한 자의 후손에게 불임을 받게 하시는 것이옵니다. 청하옵건대 정함의 벼슬을 박탈하시고 정함과 결탁하여 무리를 이룬 자들도 또한 서인으로 계급을 낮추시옵소서. 뭐라? 이런 고약한 자들이! 나는 이따위 상소문을 접수할 수가 없다. 왕이 크게 노하여 그 소를 돌려보내자 간관이 이틀 동안 한문에 엎드려 간하였다. 상소를 올렸던 이들 중 허세수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면서 벼슬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왕은 또다시 대간을 불러 정함의 고신에 서명할 것을 독촉하니 대부분 그대로 쫓았으나 이공승만은 어명에 따르지 않았다. 이공승! 나는 일찍이 간관으로 있을 적에 이미 정함을 권지 한문지우에 임명한다는 고신에 서명을 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서명을 하지 않겠다니 어찌 된 일이냐? 폐하, 신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명을 받들 수 없사옵니다. 뭐라? 꼴도 보기 싫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의종과 문벌 귀족들의 갈등은 이처럼 날이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고려사 조류에는 당시 하층민들의 생활고를 상징할 만한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은 청령제 남쪽 기슭에 정자각을 세우고 중미각이라는 현판을 달았다. 정자 남쪽 시내에 흙과 돌을 쌓아서 물을 저장한 다음 언덕 위에 초가 정자를 지었는데 오리가 날고 갈대가 우거진 것이 완연히 강호의 경치와 같았다. 좋구나, 좋아. 여봐라, 저곳에 배를 띄우고 목소리 고운 아이들을 불러서 뱃노래를 부르게 하라. 자, 그런데 고려사 조르는 바로 이 정자를 지을 때 증발되어서 부역을 했던 한 서민의 애환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정자를 지을 때 노역에 동원된 역군들로 하여금 본인이 식량을 지참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중 한 역군은 매우 가난하여 식량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역군들이 밥 한 숟가락씩을 나누어 먹이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아내가 음식을 갖추어 가지고 왔다. 자, 그동안 당신이 여러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처럼 밥을 넉넉하게 준비해 왔으니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드십시오. 그러자 그 가난한 역군이 아내를 의심하여 말했다. 아니, 우리 집 형편을 뻔히 아는데 이런 맛난 음식을 어떻게 장만했나? 혹시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하고 얻어온 것인가? 아니면 남의 것을 도둑질이라도 해온 게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 얼굴이 이리 못생겼는데 어느 남자가 나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또한 성격이 옹졸한데
어떻게 도둑질을 할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이상하지 않소. 도대체 이 음식을 어떻게 장만했다는 거요? 수건을 벗어 보여드릴 테니 내 머리를 보시지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이 음식을...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역군은 목이 메어 음식을 먹지 못하였으며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모두 슬퍼하였다. 아마 사설을 집필한 사람들도 이 시기 고려 백성의 애환을 표현하기에 가장 걸맞은 사례라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역사책에 올렸겠죠. 어쨌든 임금인 의종은 사치를 일삼고 문벌들은 사사건건 임금의 통치에 시비를 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의종은 믿을 만한 측근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함을 비롯한 환관과 내시들에게 집착을 하고 이런 상황을 포착하고 거사를 예비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문신들에 비해서 천대받고 있던 무신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무렵에 고려 조정에 돌아가는 형편이 무신들이 한바탕 반란을 일으키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